여러분 자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 좀 가만히 계세요. 분명 내가 물어본 것뿐인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고 다들 입을 다뭅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하던 말을 모두 삼킵니다. 괜히 더 커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분명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작아졌던 순간 말입니다. 상대와 대화하고 돌아왔는데 꼭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집에 혼자 돌아와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을 잃고 작아져 버립니다. 그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참 오래 남습니다. 왜 나는 늘 저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힐까요? 왜 나는 맞는 말도 자꾸 삼키게 될까요? 왜 화를 내는 사람이 늘 이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참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말을 삼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화를 이용해 여러분을 눌러버린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늘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압박입니다. 버럭하는 사람 앞에서 맞는 말도 자꾸 삼키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목소리로 이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늘 누군가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살아온 것뿐입니다. 평생 어른답게 살라고 배워왔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마음이 오히려 이용당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말의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상대가 버럭해도 흔들리지 않는 한마디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앞에서 여러분의 품위를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 사이에서 나를 지키는 품격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환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괜히 더 커질까봐 말 못하겠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혼자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나는 또 참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68살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바자회 장소를 바꿔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찾기 힘들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매번 그 자리에서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리 잡았는데. 그 순간 김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좋은 의견을 낸 것뿐인데 이상하게 자신이 트집 잡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큰 목소리를 힘으로 인식하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방어 자세가 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년 세대는 오랜 세월 갈등보다 관계를 우선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참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보다 관계 단절의 공포를 더 무서워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오랜 지인 같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도 삼키게 됩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밀리게 됩니다.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화로 이기지 않는다. 진정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를 가진 사람은 조용히 자기 뜻을 말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은 조용히 자기 뜻을 말합니다. 약한 사람이 목소리로 분위기를 장악하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신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은 참 고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고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늘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먼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위축되지 마십시오. 버럭하는 사람을 보면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도 크고 당당해 보이고 뭔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화 뒤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72살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산악회에서 등산 코스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원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이 코스로 가야 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코스는 경사가 심해서 우리 나이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 회원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늙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모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원은 최근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 좋은 의견을 냈는데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일수록 화로 방어합니다.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약한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기본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은 사람일수록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화를 내면 사람들이 주눅들고 자신의 실수는 묻혀버린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약한 사람일수록 주변을 흔듭니다.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오늘 웃으면서 하던 말을 내일은 버럭하며 뒤집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기분이 어떨까? 괜히 건드렸다가 화낼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른 의견을 내면 큰 소리로 눌러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이용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약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로 이길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호하게 자기 뜻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 뒤에는 불안, 자존심, 통제 욕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아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화는 힘이 아닙니다. 화는 약함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계속 설명하고, 달래고, 먼저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계속 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 것은 논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태도 때문입니다. 65살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식당을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번 식당은 주차가 불편했으니까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그 식당 내가 알아본 건데 뭐가 불편했다는 거야? 정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식당은 좋았는데 주차장이 좀 멀어서 그랬다는 거지. 식당 자체는 정말 좋았어. 음식도 맛있었고. 그런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안 알아볼게. 결국 정 여사님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분명 좋은 의견을 낸 것뿐인데 왜 자꾸 설명하고 사과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내니까 괜히 내가 설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과까지 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첫 번째 실수,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런 뜻이었어. 오해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위에 섭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을이 되고 듣는 사람은 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실수, 먼저 달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진정해봐. 이런 말은 오히려 불을 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무효화라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누르려고 하면 상대는 더 화가 납니다. 내가 화난 게 이상한 거야? 내 감정이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래려고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세 번째 실수, 내가 먼저 죄인처럼 구는 것입니다. 잘못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는 학습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책임을 떠안는구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것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 보상 학습입니다. 화를 내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상대가 학습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나친 비굴함도 예가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품위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참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 것은 논리에서가 아니라 태도에서 먼저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고 달래고 먼저 사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상대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약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상대는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도 달래기도 사과도 아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를 달래려 합니다. 상대의 화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이 상대 감정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대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69살 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약속을 이렇게 쉽게 미루면 어떡해? 나는 다른 약속도 다 조정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강 여사님은 바로 사과하고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똑같은 톤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없다면 통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순간 친구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좀 그랬네. 손주 많이 아파? 관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친구는 강 여사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상대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 여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첫째,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제시합니다. 나는 당신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감정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장 무서운 상대는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고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66살 박 선생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시면 저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은 순간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차분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71살 윤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자식이 전화로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윤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로는 저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 여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지는 기꺼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투로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자식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그랬네요. 논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기준으로 움직인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감정으로 맞서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맞서면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말로 표현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말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꼭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떨릴 겁니다. 하지만 한번 써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상대가 버럭 소리를 지를 때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시면 저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 인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맞대응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화낼 수 있어. 이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대화가 안 된다. 이것만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방식을 바꾸자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억지로 내 탓으로 돌릴 때입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을 떠안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 할 때 이 문장을 쓰십시오. 변명하듯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가족이 짜증 섞인 태도로 말할 때입니다. 그 말투로는 저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돕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지만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경계입니다. 특히 자식이 짜증을 낼 때 이 문장을 쓰십시오. 자식도 배웁니다. 아,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네 번째, 모임이나 사회관계에서 버럭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식의 표현은 곤란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층이 쓸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문장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선을 긋습니다. 내용은 들었지만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품격 있게 전합니다. 교회, 복지관, 산악회, 동창회,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가 계속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 있으시니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망가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화가 안 되니 나중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 앞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단호히 자기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이 문장들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이 5가지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이시면 저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투로는 저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식의 표현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 있으시니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쓰실 때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지도 비굴해지지도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기준을 지킬 뿐입니다.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썼는데도 계속 선을 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70살 장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늘 버럭했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해도 짜증을 냈고 가벼운 인사에도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처음에 말투를 조심하며 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라고도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 여사님 보고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말로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장 여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만 하고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모임에서 만나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조절한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버럭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버럭하는 사람은 습관적 관계의 지배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마디보다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68살 윤 선생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늘 큰 소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버럭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경계하는 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가족 모임 빈도를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모임에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형제가 버럭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전화가 왔다고 말하며 잠시 나갔습니다. 감정의 악순환을 끄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받을 영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 있으시니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정말로 대화를 멈추십시오. 상대가 계속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전화라면 끊으십시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내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할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할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밀리지 않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힘이 아니라 압박일 때가 많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강해서 버럭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버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약하거나 책임지기 싫거나 통제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설명보다 경계가 먼저입니다. 상대를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화를 풀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셋째, 한마디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시면 저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투로는 저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식의 표현은 곤란합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들을 쓰실 때 여러분은 화를 내지도 비굴해지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준을 지킬 뿐입니다. 넷째, 바꿀 수 없는 사람과는 거리가 답입니다. 모든 관계를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썼는데도 계속 선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습관적 관계의 지배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마디보다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할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약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했던 것입니다. 평생 어른답게 살라고 배워왔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마음은 참 고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 고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버럭함 앞에서 여러분의 품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에게 계속 지면 그것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의 태도도 비로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할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람 사이에서 나를 지키는 품격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